10년 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날라차기를 날렸죠. 혹시 하림이 아니냐?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퍽! 2단 옆차기가 조폭 두목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역시 하림이가 맞구나. 16년간 교회 종탑에 숨겨져 있던 편지 한 통. 오빠, 편지를 봤어요. 하림아, 정말 기억해 주는구나. 오빠는 저의 영원한 고향이었어요. 여름밤 인천 부평시장 뒷골목은 후텁지근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웠던 아스팔트가 아직도 열을 뿜어내고 있었고, 낡은 포장마차들 사이로 스며드는 노란 불빛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마지막 정리 소리와 늦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안쪽까지 은은하게 전해왔습니다. 그 골목 한편 3개의 플라스틱 테이블이 놓인 작은 포장마차에서는 조직 폭력배 두목 박태수가 부하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43살, 키 178cm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얀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놓고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었죠. 형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뭔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태수의 오른팔 이팔복이 건배를 제의하며 말했습니다. 올해 61살 뒷골목 인생을 40년 넘게 살아온 베테랑이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태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수는 피식 웃으며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죠. 그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우리 조직이 이 부평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지 정확히 3년이 됐거든. 3년 전 오늘 내가 처음 이 골목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를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역시 형님입니다. 43살의 이 정도 세력을 구축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혼자서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부하가 20명이 넘잖아요. 다른 부하들도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는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마음은 의외로 순정파였습니다. 거친 말투를 쓰면서도 그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남자였죠. 실제로 이 일대 시장 상인들을 다른 폭력 조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고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몰래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야, 팔보가. 근데 요즘 시장 상인들 상황은 어때? 혹시 다른 조직에서 건드리는 곳은 없고? 태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진지해지는 버릇이 있었죠. 형님, 그게 좀 미묘해요. 상인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군인들이 순찰을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를 견제하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팔복의 말에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실제로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조폭이었고 군인들이 순찰을 나온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라. 요즘 민관군이 합동으로 치안 단속을 한다더니 여기까지 온 모양이네. 태수가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렷또렷하면서도 절도 있는 걸음걸이였죠. 일반인의 걸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행진을 하듯 규칙적이고 당당한 발소리였습니다. 태수와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녹색 군복을 입은 여자 장교가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는 165cm 정도,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당당한 어깨선이 인상적이었죠. 군복 위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육군 최연소 준장이라는 소문의 그 사람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놀란 이유는 그녀의 계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꿈이냐? 설마.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부하들은 그런 태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두목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여자 장교는 윤아림이었습니다. 현재 34살 육군 준장.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성실과 원칙으로 버텨온 16년간의 군 생활이었죠. 고향도 어린 시절의 기억도 모두 묻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냉철하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림은 오늘 시장 재래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 조직폭력배들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받았거든요. 말투는 언제나 정확하고 군기가 바른 편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부드러움도 보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림의 눈에 술을 마시고 있는 태수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이 시간에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죠. 저기 계신 분들, 하림이 태수 일행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권위와 엄격함이 묻어 있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팔복이 나서려 했지만 태수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태수는 하림을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당황,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까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태수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짝사랑했던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 맑고 예쁘던 윤아림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군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림은 태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의심스러운 남자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마음뿐이었죠.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수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하림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6년 전 고향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소녀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어린 시절 항상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던 하림의 모습과 지금의 군복 차림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림은 태수의 시선을 받으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가 왜 자신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를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경계심이 올라갔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림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욱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태수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감정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아, 네. 저희는 그냥 간단히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든 당당했던 그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본 팔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하림은 태수의 대답을 들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회식 자리처럼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평범한 직장인들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회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하림의 질문에 팔복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태수가 또다시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태수는 하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확신을 얻으려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기억하는 그 하림이 맞는지 말이죠.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요. 태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니었죠. 하림은 그런 태수의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 시간에 골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하림의 추궁이 계속되자 태수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적당히 둘러대거나 아예 무시해버렸을 텐데 하림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림의 하루는 매우 바빴습니다. 오전 6시에 기상에서 부대 조회를 마치고 오전에는 각종 회의와 보고서, 검토, 오후에는 부하 장교들과의 면담과 훈련 지도가 이어졌죠. 저녁 식사 후에도 야간 순찰과 보안 점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16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 시절 좋아했던 사람들,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사관학교 4년 동안 하림은 최우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각종 보직을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34살이라는 나이에 준장까지 올라선 것이죠.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밤늦도록 공부하고 새벽부터 체력 훈련을 하고 완벽한 업무 처리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림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추억들을 철저히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인에게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냉철한 이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린 시절의 기억들도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이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죠. 진실을 말하자니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하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장님,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림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는 것을 보고 하림은
약간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군 계급을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태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림은 당황했습니다. 왜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무 수행 중이거든요. 하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순한 의도와는 다른 무언가였죠. 죄송합니다. 다만 혹시 경기도 파주 쪽 출신이 아니신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파주는 분명히 자신의 고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이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림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긴급한 업무 연락이었죠. 팔복이 태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팔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하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막 대화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죠. 준장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림은 그런 태수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조폭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하림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팔복이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태수 일행이 떠나려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찜찜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가야 해요.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팔복이 태수의 팔을 살짝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일으킨 문제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하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수의 마음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하림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막막함,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쉬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그리움 말이죠. 잠깐만. 태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림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죠. 팔복과 다른 부하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태수라면 절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림은 태수가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럭저럭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뭘 하시는 겁니까? 이미 상황은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림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왔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하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불과 한 걸음 정도였죠. 하림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만 태수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조폭 두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의 태수는 그저 첫사랑을 다시 만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하림이 아니냐?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죠. 어린 시절 하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했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때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림은 태수의 행동을 보며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만지려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희롱으로 보였거든요. 더구나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림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16년간 군인 생활에서 쌓인 모든 반사신경과 전투 기술이 순간적으로 발동됐죠. 태수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하림은 몸을 옆으로 돌리며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2단 옆차기가 태수의 왼쪽 뺨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태수는 그 충격으로 뒤로 휘청거리며 포장마차 테이블에 부딪혔죠. 플라스틱 의자가 넘어지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헉! 팔복과 다른 부하들이 동시에 경악성을 내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두목이 한 여자에게 얼굴을 맞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그 상대가 군인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팔복이 태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태수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림을 바라봤죠. 하림의 발차기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미소가 떠올랐죠. 역시 하림이가 맞구나.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불량배들이 하림을 괴롭혔을 때 하림이 보여줬던 그 당찬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16년이 지났지만 하림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림은 태수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하림이 차갑게 말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순찰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더 이상 이 상황에 얽매여 있을 시간도 없었고 저 남자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하림이 떠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간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여전히 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팔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가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훨씬 컸거든요. 하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죠. 하림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거렸지만 정작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죠. 16년 만에 다시 본 하림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죠? 저 여자가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에요? 팔복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의 입가에 맺힌 피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0년 넘게 뒷골목을 살아온 팔복으로서는 자신의 두목이 이런 치욕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희가 나서서 저 여자한테 한마디 해드릴까요?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다른 부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절대 건드리지 마.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런 태수를 이해할 수 없었죠. 평소라면 자신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았던 태수였거든요.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저 여자를 아시는 건가요? 팔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넘어진 의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들어 올렸죠. 팔복아, 너는 첫사랑이 있었냐? 태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팔복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태수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네, 첫사랑이요? 뭐, 어릴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하나 있긴 했죠.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난 있었어. 태수가 팔복의 말을 자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신 후 멀리 하림이 사라진 골목 입구를 바라봤죠. 그 여자가 내 첫사랑이었어. 부하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님, 설마 그 군인 여자가요? 진짜로요? 한 부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16년 전이야. 내가 27살 하림이가 18살 때였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만났어. 태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과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던 태수였는데 오늘은 달랐죠. 마치 오래 막혀있던 댐이 터진 것처럼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난 서울에서 사고를 치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 혼자 계셨거든.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16년 전 태수는 서울에서 작은 깡패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큰 사고를 쳤었죠. 다른 조직과의 패싸움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도망쳐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하림이는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이었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항상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녔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바르고. 태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처음 하림이를 본 건 마을 교회에서였어.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셔서 따라갔다가 우연히 봤지. 하림이가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 팔복과 부하들은 태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평소 거칠고 냉정한 모습만 보여주던 두목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 후로 난 매일 하림이를 보러 다녔어. 물론 멀리서만. 하림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숨어서 지켜봤지. 혹시 동네 불량배들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위험한 일은 없는지.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한 번은 정말로 동네 불량배 몇 명이 하림이를 괴롭힌 적이 있었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그때 내가 나타나서 그놈들을 혼내줬지. 그럼 하림이라는 여자가 형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팔복이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난 그때도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 그냥 뒤에서 나타나서 불량배들만 쫓아내고 사라졌거든. 하림이는 누가 도와준 건지 모르고 있었을 거야. 태수가 소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난 계속 하림이를 지켜봤고 하림이는 여전히 내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하림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서울로요? 응. 사관학교에 합격했다더라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지. 그 작은 마을에서 사관학교에 합격한 건 하림이가 처음이었거든.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오고 있었죠. 난 그때 정말 급했어. 하림이가 떠나기 전에 고백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편지를 썼지.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편지를요? 그래. 하림이가 자주 다니던 골목길에 편지를 놓아뒀어. 하림이가 꼭 봤으면 좋겠다는 메모와 함께 말이야. 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하림이에게 전달되지 않았어.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와서 편지가 다 젖어버렸거든. 그리고 하림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떠났지. 부하들은 모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었죠. 그 후로 16년이 지났어. 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하림이는 군인이 됐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거야. 태수가 하림이 사라진 골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하림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아직도 그때 그 골목길을 기억해. 하림이와 함께 걸었으면 좋았을 그 길을 말이야. 하림은 부평시장 골목을 벗어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방금 전 그 남자와의 만남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하림을 불렀습니다. 하림이 돌아보니 정재훈 소령이 서 있었죠. 36살의 정재훈은 정보사 소속으로
하림의 경호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날렵한 체격, 항상 침착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재훈 소령, 왜 여기에 있나요? 하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재훈은 보통 하림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준장님의 순찰 루트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정재훈이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보였죠. 하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 일을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거든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눴고 조직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과 잠깐 마주쳤을 뿐입니다. 하림이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재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죠.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조직 폭력배 중에 박태수라는 인물은 없었습니까? 정재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 그 남자가 자신을 하림이라고 불렀던 것은 기억났지만 그의 이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박태수요?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부평 일대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최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죠. 정재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정재훈과 태수 사이에는 복잡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정재훈은 정보사의 비밀 작전으로 태수의 조직에 잠입한 적이 있었죠. 당시 태수의 조직이 다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정재훈은 가명을 사용해서 태수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조직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했죠. 하지만 태수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 정재훈. 너 뭔가 이상하다. 어느 날 태수가 정재훈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놈들과 다르게 말투도 너무 정확하고 행동도 어딘가 어색해. 혹시 내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태수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정재훈의 정체가 발각되었고 그는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정재훈은 태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범죄자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면도 많이 봤거든요. 태수가 부하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준장님, 혹시 그 박태수가 준장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림은 잠시 고민했죠. 그 남자가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왜 알고 있었는지 아직도 의문이었거든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고향을 아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림의 대답을 들은 정재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확신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죠. 준장님, 혹시 과거에 고향에서 어떤 남자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준 적 말입니다. 정재훈의 질문에 하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몇 번 동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박태수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재훈이 태블릿을 꺼내서 하림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태수의 과거 행적이 정리되어 있었죠. 16년 전 박태수는 경기도 파주에서 약 6개월간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준장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바로 그 지역이죠. 하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몇 건의 사건들을 보면 누군가가 동네 불량배들을 혼내준 기록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준장님이 괴롭힘을 당했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정재훈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림은 점점 더 놀라워했죠. 설마 그 사람이. 네, 아마도 박태수가 그때 준장님을 지켜주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재훈의 말에 하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발로 찬 그 남자가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분명히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 폭력배들과는 다른 면이 있어요. 실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하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려던 조폭으로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었다니. 준장님, 앞으로 박태수와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는 준장님을 도와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요. 정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태수에 대한 묘한 동정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16년 전 그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하림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정재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박태수라는 남자가 정말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그 사람일까요? 16년 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위험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도와줬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한편 태수는 부평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하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16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죠. 하림이 서울로 떠나던 그 마지막 날,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팔복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팔복을 바라봤죠. 팔복아, 만약에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 후회요? 글쎄요. 젊었을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은 있어요. 팔복의 대답에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하나 있어. 16년 전에 하림이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 말이야. 태수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늦은 인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형님, 편지요? 응. 하림이가 떠나기 전날 밤에 썼던 편지가 있어.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썼는데 결국 전달하지 못했거든. 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팔복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돌아서서 팔복을 바라봤죠. 가지고 있어. 고향 교회 종탑 안에 숨겨뒀거든.
16년 동안이나요? 그래.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림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때 내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 태수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팔보가 내일 파주에 다녀오려고 해. 그 편지를 가져와야겠어. 형님, 괜찮으실까요? 16년 만에 고향에 가시는 건데.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혼자서 파주로 향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찾는 고향길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옛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어졌죠. 하지만 작은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 태수 아니냐? 교회 입구에서 태수를 알아본 권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안 왔잖니? 이제 뭘 하고 사니?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가 간단히 대답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죠. 종탑 안의 작은 틈새에서 태수는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16년 동안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상태는 양호했죠. 편지 겉봉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하림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죠. 하림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하림은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 남자 생각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정재훈이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니 정말로 그 박태수라는 남자가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하림의 핸드폰에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었죠. 하림아, 오랜만이다. 미선아, 웬일이야? 갑자기 영상 통화를? 아, 우리 고향 교회에서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서. 미선이 화면에 뭔가를 들어 보였습니다. 편지 봉투였죠. 이것 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하림이에게라고. 하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디서 찾았는데? 교회 종탑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16년 전쯤 된 것 같은데 누가 숨겨둔 것 같아. 미선이 편지 봉투를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하림은 그 글씨체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죠. 혹시 열어봐도 될까? 당연하지. 내 이름으로 된 편지인데. 미선이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을 화면에 보여줬죠. 하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서울로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지.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하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너를 지켜봤어. 멀리서만이지만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 모습을 보여줄 용기는 없었어. 편지를 읽어가며 하림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내 이름은 박태수야. 너보다 9살 많은 오빠이고 지금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앞에 나서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하림아, 서울에서 꿈을 이루길 바래.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태수가 편지를 다 읽은 하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정말로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박태수였던 것이죠. 하림아, 무슨 내용이야? 왜 그런 표정이야?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나 큰일 났어.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내가 그 사람을 발로 찼어. 하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림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6년 전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자신이 첫사랑에게 발차기를 날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미선은 화면 너머로 당황한 하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림아, 설마 이 박태수라는 사람을 아는 거야? 응, 어제 만났어. 그런데 내가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미선아, 그 편지 원본을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물론이지. 지금 바로 택배로 보낼게. 영상 통화를 끝낸 하림은 즉시 정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박태수의 연락처나 위치를 알아내야 했거든요. 한편 태수는 파주에서 편지를 가져온 후 인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제 하림에게 이 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버린 걸까요? 형님, 어떻게 되셨어요? 부평에 도착한 태수를 팔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가져오지 않았어.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어. 근데 팔복아, 오늘 조직에 무슨 일 있었나?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다른 조직에서 우리 구역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팔복의 말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던 부평 일대에 또 다른 세력이 개입하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느 조직이야? 용산 쪽에서 올라온 김두한 조직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시장 상인들을 다른 조직이 괴롭힌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놈들이 어디 있어? 형님, 진정하세요.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누군가가 해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팔보가 나는 결정했어. 태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이 일이 끝나면 조직을 떠날 거야. 팔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가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형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어제 하림이를 다시 만나고 나서 생각해 봤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은 건지 말이야. 태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림이는 군인이 됐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난 여전히 뒷골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1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팔복은 태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형님, 그래도 지금 당장 떠나실 수는 없어요. 우리를 따르는 부하들도 있고 시장 상인들도 형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두한 놈들을 정리하고 가야지.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김두한 조직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부평시장 근처 낡은 건물 2층이었죠. 야, 김두한, 나와. 태수가 건물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곧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죠. 김두한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로 얼굴에 흉터가 있어 더욱 험악해 보였습니다. 오, 박태수, 왜 이렇게 흥분했어? 김두한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구역? 누가 정해준 구역이야? 이 시장은 원래 공짜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 김두한의 말에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맞아. 원래는 공짜였지. 그런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보업이라는 게 생긴 거야. 태수가 소리치며 김두한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이 시장 상인들을 다른 조직들로부터 지켜왔어. 실제로 돈을 뜯은 적도 없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지. 무슨 소리야? 조폭이 무슨 자선사업가야? 김두한이 비웃었지만 태수는 진지했습니다. 맞아. 나도 조폭이야. 하지만 최소한 약한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았어. 16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도 동네 불량배들이 그 아이를 괴롭혔어. 그래서 내가 나서서 그놈들을 혼내줬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 김두한은 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야, 박태수, 너 미쳤냐? 조폭이 무슨 정의감에 불타고 있어? 정의감이 아니야.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김두한, 마지막 경고야. 이 시장에서 손 떼고 사라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를 정리할 거야. 이 자식이 정말. 김두한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하림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정재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태수는 하림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어제의 발차기도 지금의 상황도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하림이. 태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림은 태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움까지. 박태수 씨. 아니, 태수 오빠. 하림이 처음으로 태수를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태수 오빠. 하림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도 팔복과 태수의 조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죠. 태수는 16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림아, 정말 기억해 주는구나.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하림은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죠. 정재훈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편지를 봤어요. 하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죠. 편지를 어떻게? 고향 친구가 교회 종탑에서 찾았다고 연락해줬어요. 16년 전 그날 오빠가 저한테 쓴 편지요. 하림의 말에 태수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마침내 전달된 것이죠. 그때 정말 미안했어. 비가 와서 편지가 젖어버렸고 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태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면서도 왜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림의 질문에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 그때도 지금도.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림아. 너는 항상 밝고 깨끗했는데 난 이미 더러워진 사람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겪었던 모든 위험한 순간들을 오빠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요. 동네 불량배들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줬는데 그게 모두 오빠였던 거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내 하루의 전부였어. 그런데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모르게 혼자서만? 너에게는 꿈이 있었잖아. 사관학교에 가서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이. 내가 나타나서 그 꿈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어. 태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오빠를 발로 찼을 때 왜 화내지 않으셨어요? 화낼 이유가 없었거든. 하림이는 잘못한 게 없어. 정체불명의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얼굴을 만지려고 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죠. 오빠. 하림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16년 만에 처음 닿는 손이었죠. 태수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뭘 미안해 하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16년 동안 오빠를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야. 그게 맞았어.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태수가 하림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림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준장까지 올랐다니. 그때 내 꿈이 이루어진 거네. 오빠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들었어요. 시장 상인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림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난 여전히 조폭이야. 너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김두한이 어색한 분위기에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박태수? 이게 뭐야? 드라마 찍는 거야? 하지만 태수는 김두한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두한,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 이 시장에서 손 떼고 사라져. 다시는 여기서 보이지 마. 태수의 위협적인 말투에 김두한은 결국 부하들과 함께 물러났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김두한 일행이 사라진 후 태수는 하림을 바라봤습니다. 하림아, 나는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이 일을 정리하고 나서
조직을 떠날 거야. 하림은 놀랐습니다. 왜요? 1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난 항상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 이제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 오빠는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요? 태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지. 오빠는요? 하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의 영원한 고향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따뜻한 기억이었고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림아.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태수가 팔복을 바라봤습니다. 팔복아, 우리 가자. 형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태수는 하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림아, 행복해. 그리고 가끔 생각해줘. 오빠도요.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태수와 팔복이 골목을 떠나는 모습을 하림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하림은 부평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찰이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아저씨, 혹시 며칠 전에 흰 정장 입은 남자 보셨어요? 여기서 자주 술 마시던 분 말이에요. 시장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구나. 며칠 전에 떠나셨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하림은 빈 골목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오빠. 바람이 불어와 하림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16년의 인연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따뜻한 기억이 새겨졌습니다.